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작물별 특성 과수 부분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실제 우리가 현장 조사 나갔을 때도 가장 많이 조사를 하는 적가전 종합위험의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저희가 첫 시간에 알아봤고, 그 다음에 종합위험 가수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거죠. 그것도 포복자, 포도, 복숭아, 자두 부분도 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밤, 호두, 참다래 세 품목을 공부를 할 건데요. 밤하고 호두는 비슷한 습성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뿌리의 발육에 따라서 천근성, 그 다음에 심근성 배웠었는데, 밤, 호두는 다 심근성, 이렇게 뿌리가 깊게 내려가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밤 한번 볼게요. 밤은 월동 중에 받는 피해가 있네요. 주로 월동 중에 받는 피해는 아무래도 월동, 겨울을 나는 거니까 동상의 피해겠죠. 겨울철 낮은 온도로 인해서 받는 피해는 동상의 피해인데, 우리가 겨울이 지나고 잎이 피는 시기 봄이죠. 잎이 피는 시기에 잎이 피는 그 시기가 특히 빠르거나 생장 정지기가 매우 늦어서 가지 내 수분 유동이 왕성하다라고 하면, 잎이 피는 시기가 빠르거나 생장 정지기가 매우 늦다. 이거는 이제 다른 과실하고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데, 그죠? 앞에 우리 포도나 핵가류들은 꽃이 빨리 피어서 봄 동상의 피해를 입는다, 또는 냉의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배웠었죠. 근데 지금은 잎이 피는 시기가 특히 빠르고 생장 정지기가 매우 늦어서 가지 내의 수분 유동이 왕성하다라고 하면 이른 서리입니다. 또는 늦서리가 내리는 경우에 서리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나무 자체는 심금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뿌리 발달이 밑으로 아래로 깊게 내려가는 거. 천근성은 옆으로 잔뿌리들이 많이 퍼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심근성의 작물들은 가뭄에 잘 견디죠. 뿌리가 아무래도 아래쪽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뿌리 발달이 심근성이어서 내근성이 비교적 강하다. 가뭄에도 잘 견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근성이 비교적 강하다는 말은. 하지만 저희가 심근성 작물 중에 단감을 앞에 우리가 배웠었어요. 단감이 어땠나요? 유목일 때, 단감이 유목일 때는 아무래도 심근성 작물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뿌리가 차라리 깊게까지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유목일 때는 가뭄 피해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표피 근처에 뿌리들이 발달해서 표피 쪽에서 수분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유목일 때는 가뭄에 약하고, 성목이 되었을 때, 성목이 되고 나면 가뭄에 잘 견딘다라고 우리가 단감할 때 배웠었는데요. 대부분의 심근성 작물들은 비슷합니다. 밤 역시도 토심이 낮은 곳에서, 왜 어릴 때요? 어릴 때란 얘기입니다. 토심이 낮은 곳, 즉 표피 근처에서, 그죠? 표면에서 뿌리가 많이 발달합니다. 발달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만일에 강우량이 적다라고 한다면 가뭄 피해가 있겠죠. 그 가뭄 피해를 저희 기본서에는 한발 피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발이란 말 자체가, 이건 제가 따로 적어 놓은 거예요. 심한 가뭄 피해라는 말입니다. 가뭄이 아무래도 피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뿌리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세가 약해지죠. 수세가 약해지면 뿌리 발달이 왕성하지 않기 때문에 영양분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과실 발육이 장애가 오더라. 과실 발육의 장애만 올 뿐이 아니라 영양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생리적인 낙과 피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개화기가 6월 초순, 자, 한창 초여름 정도가 되네요. 개화기 한 늦봄 지나고 6월 초순 개화기입니다. 원래 밤꽃 향이, 밤나무 근처 지나가면 밤꽃 향이, 특유한 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 밤나무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이한 밤꽃 향이 있습니다. 6월 초순에서 하순경이 개화기라고 하고요. 하얀색 꽃이 핍니다. 조그만 하얀색 꽃이 피고, 만일에 이 개화기 때 강우 기간이 길다. 이건
밤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개화기 때 비가 많이 오거나 그 기간이 긴다고 하면 수정이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실 불량이 생기게 됩니다. 결실이 불량하게 되고,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요. 강우가 많고,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은 결국은 공중 습도가 높다라는 말, 그 말 자체를 우리가 다른 말로 고온 다습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병충해의 조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조건이 어쩌면 고온 다습 조건일 겁니다. 고온 다습할 때, 특히 장마 기간을 지날 때 병충해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 중에 하나, 밤은 흰가루병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흰가루병은 밤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과실들의 흰가루병이 많이 있어요. 밤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 우리 대추에서도 나오고 호두에서도 나오고 대부분 흰가루병이 다 있어요. 흰가루병이 발생을 하는데 그 흰가루병은 어떤 거냐면 잎이 이렇게 잎이 있잖아요. 밀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하얀 가루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 덮어버리면 잎을 하얗게 뭔가를 덮어버리면 뭘 못하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합성 작용을 잘 못하게 되죠. 광합성 작용을 잘 못한다는 것은 결국 영양 축적을 제대로 못한다는 게 되죠. 그렇게 되면 과실의 생장이 불량해지죠. 그러니까 수세도 약해집니다. 자, 과실의 성숙기에 강우가 많다. 과실의 성숙기라는 건 과실 익어갈 무렵이에요. 꽃이 필 때도 비가 많이 오면 결실이 불량되고, 그죠? 여름철에 그때 흰가루병이 잘 오고, 과실의 성숙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밤의 보장 종류를 생각하면 해보세요. 밤은 보장 종류를 우리가 예전 이제 개념 강의 1과목 때 어떻게 외웠냐면, 자욱이는 몸에 좋은 브로콜리, 호두를 좋아해 라고 배웠어요. 호두는 9월 30일이에요. 밤, 대추는 언제까지냐면 10월 30일이에요. 뒤에 배울 호두는 9월 30일. 비슷한 습성이지만 밤이 더 늦어요. 밤은 10월 31일. 결국은 9월, 10월경이 성숙기가 되겠네요. 그때 강우량이 많으면, 과실의 성숙기에도 그 강우량이 많아서 습하다라고 하면 이 열매에도 피해를 주더라. 그때 오는 피해가 탄저병. 우리 고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추에 제일 심한 게 제가 탄저병이라고 말씀드렸죠. 고추의 탄저병도 대부분 어디 오냐면 고추에 와요. 고추에. 그래서 고추가 물러지거든요. 그것도 고추가 한창 크는 시기에 그렇다는 얘기죠. 익어갈 무렵에 대부분 탄저병이 옵니다. 지금 밤도 마찬가지예요. 밤은 과수이기 때문에 과실 탄저병이라는 말을 붙였을 뿐이지 똑같은 탄저병이에요. 또는 과실이기 때문에 요 안에 든 거를 따르게 과실 탄저병이라고 하지 않고 종실 탄저병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과실 탄저병 한번 볼게요. 보통 우리가 탄저병이 오면 많이 물러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밤은 실은 우리 밤 껍질이 좀 두껍다기보다는 조금 단단합니다. 그래서 탄저병이 오면 요렇게 싸고 있는 이 가시가 많은 부분도 갈변되고, 다시 안에 또 이 안에 그 과실을 싸고 있는 또 그 껍질이 있죠. 이 부분도 갈변돼요. 그죠? 껍질도 흑갈색으로 갈변되고 밖에 싸고 있는 밤송이도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탄저병이 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주로 밤송이, 과실에 발생을 하지만 거기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입자루 모두 발생합니다. 고추에도 마찬가지예요. 탄저병이 고추에만 오는 것 같지만 잎에도 와요. 자, 과실부패가 이어지기 때문에 뭐가 많이 되겠다고요? 낙과, 조기낙과가 되고, 조기낙과가 되면 물론 밤은 떨어진 것도 상품으로 쓸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종합과수를 배울 때 유일하게 낙과된 것도 쓸 수 있어. 유일은 아니에요. 낙과된 것도 쓸 수 있어. 밤 호두가. 그래서 수확량 산정을 할 때 우리가 처음에 착과량을 산정할 때 수확기 개시 전에
착과량을 산정할 때 보통 다른 과수들은 착과량하고 미보상 수확량, 미보상 착과량을 가지고 수확 개시 전에 수확량을 산정해요. 하지만 밤하고 호두는 떨어진 것도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고 상품성은 좀 떨어지지만 시장 출하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밤하고 호두는 떨어진 것도 수확량으로 칩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수확 개시 전이라 하더라도 착과 수확량, 낙과 수확량, 미보상 수확량 다 모두 3개를 더한 것을 수확량으로 산정합니다. 밤도 밤송이지에 쌓여져 갖고 이 안에 부분을 먹을 수 있고요. 호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과실들은 단단한 껍질에 쌓여져 있거나 그렇지 않죠. 떨어지는 순간 수확 개시 전에 좀 덜 여물은 과실 쓸 수가 없죠.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판매를 하거나 먹거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덜 익었을 때. 근데 밤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밤송이 껍질이 흑갈색으로 변하더라. 그리고 병에 만일에 감염된다 라고 하면 생장 자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밤송이가 우리 다른 정상 과실의 밤송이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밤송이도 작고 제가 영양분 제대로 못 가니까 족이 낙과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탄저병이 한번 오면 제가 자꾸 고추하고 비교하는 얘기하는 얘기는 고추의 탄저병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고추도 탄저병이 한번 오잖아요. 그럼 방제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방제가 쉽지 않고 탄저병이 이제 온 거 옆에 이제 안 온 것 같은 거 바로 옆에 있는 고추를 따가지고 말리잖아요. 건조기에 후딱 말려버리면 표가 잘 안 나지만 밖에 실온에서 그거 말린다고 하면 그게 처음엔 탄저병이 안 온 것 같지만 나중에 마르면서 쑥 탄저병이 오면서 탄저병의 그 병증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것처럼 밤도 수확 전에만 딸 그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수확 개시하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해놨잖아요. 저장 후에도 계속해서 부패해 갑니다. 요 탄저병이 왔을 때는. 그래서 탄저병은 한 번 오면 어떤 그 과수나 밭작물 논작물도 탄저병 한 번 오면 잡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뭔가 발병이 되고 난 다음에 후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뭐 어떤 병충해든 다 마찬가지죠. 선 조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미리미리 예찰해서 방제하는 거. 만일에 후 조치로 그 병이 든 가지가 있다거나 그 과실이 있다거나 하면 그것들은 따로 분리해 가지고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 땅속 깊이 묻거나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탄저 온 거요 그대로 놔두면 내년에 또 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 주의해야 되는 거. 병충해는 거의 다 비슷해요. 요 탄저병만 그런 게 아니라. 흰가루병입니다. 흰가루병은 이렇게 잎의 하얀색의 모양이 이렇게 보이죠. 잎의 표면을 하얀색으로 덮어버리니까 광합성 작용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장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잎가루에 밀가루 뿌리는 것처럼 하얀 정상이 붙더라. 수확해도 수확하고 난 다음에도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잎에 그대로 놔두면 자꾸 번져가겠죠. 옆쪽으로 번져갑니다. 번져가기 때문에 얼른 잔재물을 제거해서 소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과수의 대부분의 병충해들은 시비가 적절하지 않았을 때 과다하게 영양분이 간 거, 특히 질소질 비료, 질소질 비료 많이 과용하면은 과실은 비대해질지 모르지만 균형 시비해야 됩니다. 과실은 비대해질지 모르지만 병충해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우리 그 영양, 그죠? 시비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항상 발병 초기에 약제해가지고 미리 잡거나 아니면 후가 발견은 소각하거나 아주 깊이 묻어버리는 거 그게 좋습니다. 호두입니다. 호두는 밤하고 좀 비슷한 습성이 있는 것은 신근성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낙과된 과실도 사용한다는 거. 나중에 우리가 수확량 산정할 때. 그다음에 호두는 좀 특이한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단단한 껍질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호두 이런 모양이에요. 그죠? 이런 모양에 안에 우리 인간의 뇌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호두를 먹으면 머리에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호두 영양분도 많고요. 자, 하지만 호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단단한 껍질은 제일 더 안쪽에 있는 껍질이에요.
실제는 이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초록색으로. 우리가 밤은 밤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호두는 이거를 청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종합과수에서 각각의 수확량을 산정할 때 우리는 착각 수를 셀 거예요. 달려있는 거. 그리고 양을 알려고 할 때는 항상 그게 뭘 곱하나요? 과중을 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중조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밤은 과중조사를 뭘로 가지고 하냐면, 자, 기준은 밤송이를 가지고 합니다. 밤은 송이를 가지고 하고, 실제 무게는 밤 안에 든 종실 있죠. 안에 종실의 무게를 잽니다. 호두는 개수를 청피 개수를 셉니다. 호두는 안에 든 것 똑같죠. 밤은 밤송이 안에 하나, 한 개, 두 개, 세 개, 여러 개가 들어있을 수 있지만 호두는 요 청피 안에 한 개가 들어있어요. 청피가 하나라고 한다면 안에 실제 호두도 하나가 든 거예요. 그래서 청피의 무게를 재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호두는 그 청피가 요렇게 초록색을 싸고 있는 요게 청피입니다. 자, 호두도 조금 서늘하고, 그죠? 겨울에 온화한 산간지역, 여름은 좀 서늘하고 겨울에는 좀 온화한 산간지방에 재배하는 게 재배적지가 되겠습니다. 자, 비가 적은 곳, 북서풍하고 맞바람이 불지 않는 곳, 그죠? 북서풍에 맞바람이 불지 않는 곳, 습기가 적은 곳. 습기가 많은 것을 좋아하는 거는, 습기가 많은 것을 좋아하는 건 없어요. 수분이 적당히 있어야 되더라, 꼭 수분을 말리면 안 되더라, 이런 건 있어도 습기가 많아야 된다, 이렇게 좋은 과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자, 습기가 적은 곳이 재배적지이더라 라고 되어 있고요. 호두도 밤하고 같이 심근성 작물입니다. 신건성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뿌리가 저 아래 깊이 내려가지만 여전히 뿌리가 어릴 때는 표토 저 위쪽에 이 뿌리가 더 많기 때문에 그 표토에 있는 수분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만일에 가뭄이 왔다 이러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표토에서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더라. 그리고 호두는 보통 산에 많이 재배를 합니다. 일반 이제 지금 밭에도 많이 내려왔겠지만 대부분 산 쪽에서 많이 재배해요. 그래서 온화한 산간 지방이란 말이 괜히 붙은 게 아니라 산 쪽에서 많이 재배해요. 그리고 우리가 과수 같은 경우는 수령들이 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받아들여 이제 보험에 인수 가능한 수령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험 인수 가능한 수령 중에 가장 늦게 오랜 시간 동안 키워가지고 보험에 가입하는 게 호두예요. 호두가 우리가 작년 업무방법서이지만 결국 작년에는 업무방법서가 그 앞에 연도에 원래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호두는 20년도부터 어떤 거냐면 시범사업으로 들어온 작물이에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아직 전국적으로 풀기 전에 일정한 제한된 지역에 미리 시범적으로 한번 보험 가입해가지고 한번 검증을 해보는 거죠. 호두도 그러고요. 5가지 품목이 그랬죠. 호두, 보리, 살구, 시금치, 팥, 이렇게 5개가 시범 사업으로 들어온 작물들이고요. 자, 호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두는 수령이 제일 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오포복참, 우리가 암기 팁 혹시 이제 아직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3. 오포복참, 4. 대감유무예요. 대추, 감귤, 유자, 무화과 이렇게 되죠. 자, 5. 밤매살, 그죠? 그죠? 5. 밤, 매실, 살구. 그다음에 6자, 자두가 6년, 7차, 차는 7년, 제일 늦은 거 8호, 호두가 8년이었습니다. 암기했던 거 기억 떠올려 보세요. 호두는 그 정도 되어야 상품으로의 가치가 있다는 게 되겠네요. 아주 오랫동안 키우는 거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청피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벗겨져요. 청피가 벗겨지고 요 껍질을 또 벗기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호두가 나오죠. 자, 이거는 보통 6, 7월경의 모습이고요. 자, 이거는 11월 정도 된 거, 10월 12일이 지난 거.
호두는 9월 30일이 보장 종료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때까지 안 따고 물론 이제 상품 내가 막 판매를 하기 위해서 키우는 목적으로 키운 거면 한꺼번에 같이 일찍 수확을 하겠지만 내가 뭐 개인적으로 그냥 먹으려고 호두를 키운다라고 한다면 놔둘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한 10월달 보장 종료 기간 지나 10월달 11월달 정도 되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청빛 껍질이 다 벗겨져요. 이건 한 11월 정도 된 모습이라고 해요. 이 호두. 그 다음에 산간지방이기 때문에 경사지에 위치한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경사지는 어때요? 경사지에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수분을 머금고 있지 못하겠죠. 수분이 많이 흘러내려버릴 거예요. 그리고 토양 침식도 쉬워요. 그죠? 그래서 어떤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요? 표토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영양분을 골고루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 호두 하면 방제시설. 방제시설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방제시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과수가 지금 유일하게 호두예요. 지금 작물의 특성에서 호두는 어떤 방제시설이 필요하냐면 조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제시설이 필요해요. 우리가 조수해 피해, 새나 짐승들의 피해죠. 호두는 대표적으로 청설모 피해가 굉장히, 우리 다람쥐 닮은 거 있잖아요. 산에 가면 청설모들이 나무 위로 퐁퐁 뛰어다니면서 호두를 다 따먹어 버려요. 실제 이 방제시설을 하지 않으면 호두를 수확할 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청설모가 호두를 잘 따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호두는 방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거의 안 받아줍니다. 보험에. 방제시설을 어떻게 설치해야 되냐면 내가 가입 개체수가 있어? 가입수가 있어? 또는 가입 면적이 있어? 라고 한다면 가입수나 가입 면적의 몇 프로까지? 80%까지는 방제시설을 설치해야만 보험을 받아줍니다. 호두 같은 경우는. 그 방제시설이 어떤 거냐면 올무 또는 목채끼가 되는 거예요. 자, 올무는 어떤 거? 이렇게 철사 같은 게 하고 딱 다리 같은 거 너무 바로 잡아당기는 거 있죠? 올무예요. 갓모형도 있고요. 갓모형도 있고. 그래서 올무나 갓 되는 게 올무, 갓모형. 그 다음에 목채끼 있는데 지금 목채끼는 이 기본세에는 빠져 있어요. 목채끼는 뭐 전기 목채끼도 있고 태양열 목채끼 같은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모형이 원통 모형도 있네요. 올무가 그죠? 그 다음에 이 이제 호두 같은 경우는 방제시설을 해야만 가입이 가능한데 굳이 나는 방제시설을 안 하고도 가입하겠어? 라고 한다면 뭐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두는 방제시설을 하지 않았어. 조수에 대한 하지 않으면 어떤 특별약관을 드냐면 조수의 부보장 특별약관이라는 것을 듭니다. 그럼 나는 청설모에 의한 조수의 피해는 실제로는 보상하는 손해에 들어가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지 않겠어 하고 특별약관을 드는 거죠. 그렇게 들었을 때는 뭐든지 부보장 특별약관이 들으면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보험료가 할인이 되는데 얼마 할인되라면 0.15%. 0.15%는 굉장히 적은 퍼센테이지죠. 그래서 그 정도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방제시설을 만일에 했다라고 한다면 보험에 가입할 때 필히 방제시설 사진을 찍어서 같이 첨부해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두에 잘 발생하는 병충해 한번 볼게요. 탄저병이 있고요. 자, 우리 밤에도 있었어요. 탄저병, 과실탄저병 똑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탄저병, 가지마름병, 가지마름병. 결국 뭐가 마른다는 얘기네요. 박쥐벌레 유충이 있네요. 유충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탄저병. 우리가 밤에도 탄저병이 있었어요. 가실탄저병. 그죠? 근데 호두에 그 흰가루병이 없냐? 호두에도 흰가루병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엄청 종류가 많은데 병충해는 특별히 여기서 몇 개 다루고 있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룬 거니까 그 정도는 알아두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실의 병충해 종류는 겹치기도 많이 겹치고 수없이 많습니다. 종류가. 탄저병입니다. 자, 요렇게 탄저병이 오면 점 같은 그 부종형의 병무리들이 막 생기죠. 그래서 심하면 떨어지기도 하고 이 탄저병은 과실에만 오는 게 아니라 잎에도 와요. 같이. 제가 탄저는 과실, 잎 다 같이 온다고 했죠.
과실의 표가 잘 날 뿐이에요. 잎에도 같이 옵니다. 그래서 심하면 잎에도 오더라 하게 됐고, 아무래도 탄저가 오면 수확량이 줄겠죠. 조기 낙엽이 될 수 있고 수확량이 줍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탄저병을 좀 예방을 하려면, 물론 이제 미리 예찰해가지고 미리 이제 적당한 그게 해당되는 우리 그 예방약을 살포하는 게 되겠지만, 주기적으로 살포하는 게 되겠지만, 미리 자연적으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예방을 하는 거는 통풍을 좋게 하는 겁니다. 통풍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게? 좀 넓게 하고, 통풍을 좋게 하면 가지들이 좀 떨어져 있어서 뭐도 좋아요? 통광도 좋죠. 햇빛도 잘 든다는 얘기예요. 통광을 관리하는 게 아주 물리적인 방제 방법 중에 기본적인 거예요. 베개 심기를 피한다, 이 말이 시골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베개 심어라 라고. 베개 심으라면 촘촘하게 심는다는 얘기야. 조밀하게. 베개 심는 거, 조밀하게 심는 걸 피하고 조금 널쩍널쩍하게 심어서 통풍을 좋게 하고 통광을 좋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탄저 앞에도 배웠지만 소각하고 잎 제거해야 됩니다. 가지 마름병입니다. 다른 말로 동곡병이라고 하고요. 지금처럼 가지가 말라요? 가지가 마르면 영양분이 잎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뭐도 같이 마르겠어요? 잎도 마르죠. 가지가 마르면서 잎도 같이 마릅니다. 자, 나무 줄기 껍질에 갈색 또는 검은색의 작은 돌기가 있어요. 자, 가지를 딱 잘라보면 이 안쪽에 이렇게 돌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지 마름병. 자, 병동 부위 위쪽의 가지 또는 줄기가 말라 죽는다. 병든 부위 위쪽까지, 만약 병이 여기 쪽에 들었다 하면 이 위쪽 가지가 마른다는 얘기죠. 줄기가 말라서 죽겠죠. 잎도 마르고. 한번 이것도 병원균이 기생을 했다라고 하면 퇴치가 쉽지가 않습니다. 탄저병도 마찬가지고 가지 마름병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가지 마름병이 생겼다라고 하면 잘라야죠. 잘라서 어떻게 해요? 소각하는 거. 그리고 미리 예방하는 거는, 그죠? 미리 예방하는 거는 적정한 약제를 주기적으로 방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르고 난 다음에도 여기에는 만약 여기 잘랐어. 그럼 여기에 살균 도포제를 발라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어떤 약제를 살포한다, 그런 것까지는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외우기는 힘들거든요. 박쥐벌레 유충입니다. 우리가 밤도 안에 벌레 진짜 많이 먹어요. 밤도. 근데 밤은 우리가 지금 배울 때 벌레가 간 거는 없었죠. 근데 벌레도 있습니다. 밤도. 깍지벌레 이런 거 많아요. 과수에는. 자, 유충들도 지금 많고, 나방류도 많아요. 나방 유충들도 많습니다. 과수에는. 자, 여기에는 지금 박쥐벌레 유충이고요. 자, 유충, 이거는 지금 거의 유충하고 거의 성충의 형태죠. 유충은 훨씬 더 작겠어. 이거보다 작겠죠. 그죠? 자, 부화 유충이 주로 땅에 접한 표피를 둥글게 가해하고 목질부로 파고 들어가 피해를 입힌다고 했는데요. 나무에만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고, 그죠? 나중에 과실까지 가겠지만 처음은 대부분 어디 가지나 나무에서 먼저 이렇게 침투를 하고요. 지금 안에 보면 이런 유충들은 어떻게 감염됐는지 알 수 있냐면, 이 벌레들은 뭔가를 먹고 나면 자기들 배설물을 배설하잖아요. 배설물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거뭇거뭇하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찾아내요. 그래서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새까맣게 보인 것은 벌써 유충이 알을 까고 나갔다는 거예요. 벌써 나간 거. 그러면 이 부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벌써 다 갉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위가 어떻게 되냐면, 바람이 분다 이러면 여기가 탁 부러집니다. 그죠? 그럼 피해가 크겠죠. 그런 식의 이제 피해들을 가져오고, 이 유충은, 이렇게 큰 유충들은 잡아 죽이지 않는 이상 그냥 없어지지는 않겠죠. 어린 유충들은 그죠? 어린 유충들이 막 성장해갖고 나무로 이동하고, 그죠? 목질부까지 전부 다 식혜를 가합니다. 그죠? 식혜를 가하는데, 이 식혜 가한 부위는 바람에 잘 부러져요. 하지만 이런 어린 유충들은 대부분 잡아서 죽여야지. 그냥 유충들 이
유충이 성충이 되죠. 이런 벌레들은 약으로 갖고 사실 퇴치하기는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아주 어릴 때 약 퇴치가 가능하고요. 성충되면 정말 약으로 퇴치하기 힘들어요. 미리미리 예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호두 한번 볼게요. 호두는 자, 청피란 거는 아마 요거 소니페커스 하시면서 청피를 아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호두 요 모습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 호두가 원래는 이렇게 청피 속에 쌓여져 있구나 라는 거를 소니페커스 공부하시면서 많이 아셨을 거고, 호두꽃 한번 보세요. 호두꽃은 못 본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호두꽃 이렇게 생겼어요. 4월 말 5월 초에 꽃이 피고요. 6, 7월 달에 이렇게 청피 모양을 갖추게 되고, 우리가 호두의 보장 종류가 9월 30일이라고 했어요. 9월달 정도 되면 이 청피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벗겨져요. 그죠? 벗겨진 모습 보이지?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호두가 보이죠. 보장 종류는 9월 30일. 우리가 배운 암기 팁은 자욱이는 몸에 좋은 브로콜리, 호두를 좋아하더라. 자두, 옥수수, 호두, 브로콜리 등 보장 종류가 9월 30일이더라. 우리 1과목에서는 지금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보장 종류들. 참다리입니다. 참다리 하면 기억해야 되는 거,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품목이더라.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품목은 저희가 1과목에서 배우는 거 3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앞에 배웠던 거 포도 있고요. 지금 배우는 참다래가 있고,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대추가 있을 거예요. 자, 셋 다 강우량이 많은 여름철에, 고온다습한 그 시기에, 그죠? 고온다습한 그 시기에 고온다습해서 과실이 익어가는 무렵에 잘 발생하는 거, 열과가 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뭘 설치하냐면 비가림 설치를 하는 거예요. 비가림.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하는 거예요. 관수 관리가 중요해서 비가림 시설 설치하는 거, 대표적인 거 참다래, 포도, 대추가 되겠습니다. 이거 참다래는 생각보다 병충해가 많이 없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잎에 이런 데도 잘 안 오고요. 과실에도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친환경 재배하는 품목으로서 가장 괜찮은 게 참다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재배에 적합한 수종이다. 그 정도는 기억을 꼭 해두시는 게 좋겠고요. 자, 건조에 매우 약한 과수이더라. 결국 수분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왜? 참다래 이거 사실 우리 키위 참다래죠. 딱 잘라보면 안에 거의 다 수분이잖아요. 그래서 수분 유지가 필요한 과실이고, 수분이 잘 유지돼야만 고품질의 큰 과실을 생산할 수 있더라 라는 게 되고요. 하지만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장마철에. 장마철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강우량이 강우량이 많다라고 한다면 과습이죠. 고온하고 과습이에요. 그래서 병이 옵니다. 어떤 병이? 성숙기가 되면 참다래는 어릴 때라기보다는 좀 성숙한 시기, 성숙기가 되어갈 무렵에 무슨 병이 오냐면, 장마철에 계속 습한 그 고온다습한 상태가 유지되면 과실연부병이라는 게 와요. 막 벌레가 먹고 이런 거는 참다래는 드물어요. 하지만 이 과실연부병은 참다래에서 좀 종종 보이는 병징 중에 하나입니다. 과실연부병, 이건 참다래 한번 보셨을 거예요. 참다래 우리가 막 이렇게 저장해서 이제 밖에서 산 거 말고 농장이나 이런 데서 얻어오거나 따가지고 와서 저장해서 이제 저장하면서 익혀가면서 먹는 경우에는 참다래 중간에 이렇게 물러지는 효과가 막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뿡 들어가죠. 그 부분이 만지면 처음엔 표가 안 났는데 나중에 그 부위가 물러지는 거예요. 처음엔 표가 잘 안 나요. 바로 표가 안 나는데 좀 상태가 진행이 되면 표가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먹으면 맛이 이상해요. 상품 가치가 완전 떨어지겠죠. 연부병이 오면. 그리고 이 연부병은 하나가 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연부병이 하나 여기 왔다? 번져가요. 그 열과하고 비슷해요. 우리 포도에 열과가 있다 했잖아요. 포도, 복숭아 다 열과 있습니다. 열과들이 있는데 이 포도의 열과도 이렇게 포도가 있다고 하면 하나가 열과가 왔는데 얼른 그걸 따버리지 않으면 금방 퍼져버려요. 참다리도 이 연부병도 그렇습니다. 번져갑니다. 이 연부병은 나무에 달려 있을 때만 번져가는 게 아니라, 참다리는 수확하고 난 다음에 연부병이 뒤로 막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한꺼번에 한 곳에다 같이 저장을 해놨다라고 한다면 이 연부병은 전체가 번져버려요. 하나가 있다라 그 하나를 빨리 빼가지고 제거를 하지 않으면 그 전체가 연부병이 옵니다. 연부병이 오고
이 연부병이 오면 뭐가 많이 배출이 되냐면 에틸렌 성분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에틸렌은 우리가 보통 우리 그 제비약에서 뭐 할 때 많이 배우냐면 사과할 때 많이 배워요. 사과에 에틸렌이 배출이 되죠. 그 과수들은 수확을 하고 저장을 해놔도 호흡작용을 계속해요. 호흡작용을 계속하면서 사과도 호흡작용을 계속하면서 뭘 분비하냐면 에틸렌을 분비해요. 익어간단 말이에요.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계속 익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사과는 에틸렌 분비가 많아서 빨리 익어요. 빨리 익는다는 얘기는 내가 사과를 냉장고에 넣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과를 옆에 이렇게 우리 냉장고 안에 보관하는 곳에서 사과를 이렇게 넣었어. 사과하고 같이 다른 뭐 상추를 넣었다든지 감귤을 넣었다든지 이러면 상추나 감귤이 훨씬 빨리 시듭니다. 왜? 에틸렌 성분 때문에. 만약에 덜 익은 과실이 있다. 감귤도 좀 덜 익은 거 새콤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사과 같이 넣으면 훨씬 더 빨리 익습니다. 에틸렌이 어떤 기능을 하면 에틸렌은 노화작용을 해요. 빨리 노화시킵니다. 결국 덜 익은 거는 익게 만든다는 얘기죠. 하지만 부패는 어떻게 되었어요? 빨리 부패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참다래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실연부병이 오면 에틸렌 성분을 막 배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훨씬 부패도 빨리 진행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이 참다래는 제시골드, 제주도에 있는 제시골드라는 병류이고요. 비가림 시설 설치되어 있죠. 비가림 시설 설치되어 있죠. 지금 같은. 그리고 제시골드 말고 우리 참다래 예전에 우리 개념 강의할 때 배울 때는 참다래 중에 비가림 시설에서 재배하는 제주도 참다래 중에 받아주는 참다래가 두 가지 있어요. 그게 제주도 참다래 중에 제시골드가 아니고 그때는 제스프리골드, 그다음에 한라골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제시골드 이렇게 해서 OX 문제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제시골드 아니고 제스프리골드예요. 자, 이거는 지금 종류는 제시골드입니다. 자, 과실연부병 한번 보세요. 참다래는 과실연부병 하나만 설명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병충해가 많이었기 때문에 연부병에 대한 설명도 쭉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겉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병증들이 이렇게 표가 나고 실제로 그거를 까보면 안에 이렇게 물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진 형태는 좀 다양하게 보이죠. 자, 후숙될 때 과일을 수확하고 후숙되는 시점에 잘 발생을 합니다. 연부병. 육안으로 금방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한번 번져가면 급격하게 빨리 번져가고요. 옆에까지 다 번집니다. 만약 수확 전에 연부병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물러지니까 낙과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 읽어보면 되겠네요. 이거 물러졌으니까 썩어 들어가겠죠. 부패합니다. 주로 언뜰 때, 장마기 때, 고온 다습할 때 이 연부병도 발생을 합니다. 결국은 습한 상태일 때 간염이 잘 일어난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연부병이 왔다라고 한다면 달려있는 게 연부병이 왔다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었잖아요. 따줘야 된다는 거. 따줘야 됩니다. 남아있지 않도록 따줘야만 되고 안 따주면 어떻게 된다고? 번져간다고요. 금방금방 옆으로 번져간다고 해서 어떤 병충해든 병충해가 입은 것이 왔다라고 하면 번져가기 때문에 바로바로 땁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숭아 할 때도 세균 구문병이 왔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세균 구문병이 오면 실제 피해 무게의 50%까지만 보상을 해준다 라고 하고 우리가 이근에서 세균 구문병 온 과실의 수확량 착과 수확량, 낙과 수확량 계산할 때 50% 마이너스 맥스 A 하고 앞에 착피가 있을 때 앞에 전사고에 착피 피해율이 있을 때 착피가 있을 때는 맥스 A를 뺀다 라고 했잖아요. 그때 맥스 A가 착과 피해율 중에 가장 높은 값이잖아요. 병충해 피해율이 아니라 착과 피해율. 왜? 병충해는 대부분 앞에 병충해가 왔다라고 하면 다 따버린다고요. 그래서 남아있지 않다고요. 착피를 맥스 A로 빼주는 이유는 피해를 입고 달려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두 번 계산돼라고 해서 빼주는 거거든요. 근데 병충해하고 착피 중에 큰 값 빼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병충해 입으면 다 제거해버립니다. 실제로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충해하고 착피 중에 큰 값이 아니고 착피의 큰 값을 맥스 A로 뺍니다. 말이 조금 옆으로 샜네요. 그죠? 자, 습할 때 잘 생기는 병이고요. 수확 전에도 생기고 수확하고 후숙하는 과정에서
저장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저장성이 강한 과실이지만 연부병이 한번 오면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옆에까지 쭉 감염이 되더라. 그리고 이 연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걸 발생하더라? 에틸렌 가스를 발생시키더라. 에틸렌 가스는 노화하는 작용을 하고 덜 익은 거는 익게 만들고 부패한 것은 더 빨리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건강한 과실, 건실한 과실도 연부병 있는 거하고 같이 넣어두면 함께 썩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연부병이 한번 오면 과실의 상품 가치를 떨어지는데 상품성에 치명적으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연부병, 과실 무름병, 연부병처럼 물러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고추에 보면 무름병, 감자에도 보면 무름병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부병은 과실 무름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과실 무름병이라고도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다리는 지금 병충해가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연부병. 그리고 실제로 병충해가 많이 없어 친환경 재배를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작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 중에 대표적인 병충해가 과실 연부병이구나 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병은 균이에요. 균이기 때문에 급속도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한번 연부병이 왔다라고 하면 방제 철저히 해야 되겠죠. 자, 밤, 호두, 참다래를 오늘 배웠습니다. 밤 한번 볼게요. 밤 월동피는 거의 이제 동해피해이고 잎이 빨리 피는 시기, 잎이 피는 시기가 빠르다. 생장 정지기가 매우 늦다라고 하면 수분 유동이 왕성해가지고 이런 설이나 늦서리 피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서리 피해 있다라고 했어요. 신건성입니다. 그래서 가뭄에 잘 견디는 내건성이기도 하고요. 어릴 때 생육이 왕성해서 수분을 요구하더라라고 했습니다. 토심이 낮은 곳에 어릴 때입니다. 토심이 낮은 곳에서 뿌리가 얕게 발달을 합니다. 신건성이라도 어릴 때는. 그래서 표토에서 영양 성분을 많이 받아들이고 여름철 강우량이 적다라고 한다면 어릴 때입니다. 그때는 한발 피해, 가뭄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수세도 약해지고 과실 발육 장애도 있더라. 결국은 생리적인 피해까지 발생하더라 라고 했고요. 대표적인 병 중에 흰가루병 얘기했습니다. 과실 탄저병도 있었어요. 흰가루병 잎에 오는 거, 하얗게 밀가루처럼 덮어버리는 거. 과실 탄저병은 과실에 주로 오지만 잎, 가지에도 온다고 했고요. 흰가루병, 과실탄저병 모두 고온 다습할 때 오더라. 장마철에. 호두는 서늘한 지역, 여름에는, 겨울에는 좀 온화한 산간지방에서 많이 재배를 하더라. 역시 신건성이고요. 상당량 뿌리가 표토에 이거 역시도 신건성이지만 표토에 분포를 하더라. 그래서 경사지 같은 데는 아무래도 영양분을 골고루 받아들일 수 없고 수분이 이렇게 저장하는 게 떨어지죠. 저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줘야 되더라. 토양 관리를 잘해줘야 되더라. 토양관리, 표토관리 잘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호두의 병충해 탄저병, 가지마름병, 박쥐벌레, 유충이 있더라. 탄저병 역시 고온 다습할 때. 박쥐벌레, 유충은 벌레입니다. 벌레. 나무 가지 안에 파고 들어가는 벌레예요. 그 다음에 특이한 거 청설모, 조수해로 인한 피해가 있어서 방제시설을 꼭 설치해야 되더라. 올무나 모형 같은 방제시설. 참다래입니다. 참다래는 건조에 매우 약하고 수분을 좋아한다 했죠. 수분이 좀 유지돼야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강우량이 수분 관리가 필요해서 수분 관리를 잘해야 상품 가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역시나 고온 다습, 강우량이 한꺼번에 많은 집중되는 장마철에는 역시 참다래도 병충해가 오더라. 대표적인 게 과실 연부병이라고 했고요. 물러지는 거, 과실 무름병하고 같은 이야기라고 했어요. 과실 연부병은 다량의 에틸렌 가스를 분비하기 때문에 부패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과실 연부병이 왔다 하더라도 옆으로 번져 간다라고 했고요. 참다래 기억해야 될 거, 국내 우리 작물 중에서 그래도 병충해가 적어서 가장 친환경 재배를 하기에 적합한 작물이더라 라고 했던 거, 그거 정도까지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온 다습할 때, 비가 많이 올 때 열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강우량이 있다고 한다면 열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비가림 시설 설치한다고요. 비가림 시설 설치하는 거 참다래, 포도, 대추 세 가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대추 하고 또 뭐가 있죠? 대추, 매실, 살구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밤, 호두, 참다래 그렇게 특이한 것만이 없었어요. 참다래 좀 잘 기억해 주십사. 참다래 친환경에 적합하더라. 과실, 연부병 같이 기억해 두시고 호두 방제시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밤하고 호두는 심근성이지만 표토 근처에 뿌리가 발달해서 가뭄 피해가 있을 수 있더라 라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